2억 3천짜리인데 없어요. 4천짜리 산타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쉽지 않나? 못 써요. 결국엔 팀앱은 그냥 홈이어서 결국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드로이드 씁니다. 만약에 저보고 다시 사라고 하면 1억짜리 고급 SUV 하나, 1억 5천짜리 스포츠카 하나, 두 대를 사는 게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이 바빠요? 아니요. 그럼 저랑 잠깐 나갈까요?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가볼까요?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일단 일단 타. 빨리 타. 일단 타면 알려줄게. 원래 비가 오는 날 집을 이사하면 운이 좋고 비가 오는 날 차를 사면 기운이 좋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속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차를 가지러 갑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여러분들 궁금해하니까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똑같은 차를, 똑같은 색상을 두 대를 뽑았어요. 근데 항상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차를 타려면 꼭 두 대를 사야 한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두 대를 샀습니다. 새로운 MR을 소개해 드릴게요. 뉴 레인지 로버 D350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MR을 소개했습니다. 뉴 레인지 로버. 죄송해요, 뉴가 아니죠? 그냥 레인지 로버죠. 자, 레인지 로버 한 대, 똑같은 거 두 대를 동시에 출고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레인지 로버는 두 대가 필요하다. 하나는 서비스 센터, 하나는 도로 주행. 그래서 두 대를 뽑았어요. 두 대를 뽑아서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또 다른 레인지 로버를 탈 수 있도록 색깔도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두 차의 차이는 안에 시트 컬러가 두 가지가 다르고요. 이거는 와인 색깔, 그다음에 이거는 카멜 색상. 그래서 안쪽 실내는 좀 다르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건 23인치 옵션이 들어간 섀도우 휠이 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휠이 껴져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둘 다 22인치로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을 했는데 랜드로버에서 하나가 잘못 왔어요. 휠을 25인치로 업그레이드해서 오는 바람에 공짜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솔린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가솔린을 좋아해서 가솔린 차량으로 두 대를 뽑으려고 했는데 두 대를 뽑지 못하는 이유가 4.4리터를 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뭐 레인지로버 타면서 기름값을 운운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좀 선택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하이브리드가 롱바디가 없어요. 롱바디가 없다 보니까 롱바디 중에서도 연비가 괜찮은 디젤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둘 다 디젤이에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시승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솔직하게 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안에 보시죠. 안에는 이렇게 카멜 색상 한 대가 되어 있고 요즘에는 출고되는 것들 발판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본 출고예요. 차량 가격은 올랐지만 발판이 장착되어 나온다는 점. 옆에 차 보실게요. 자, 이번 차량은 와인 색상입니다. 정확한 컬러명은 제가 자막으로 드릴 건데요. 이렇게 시트가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시트랑 휠 빼고는 현재는 모두 다 동일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레인지로버를 처음 타봐가지고 자세한 거는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를 인수를 지금 하고 처음 타는데 사실 이 차량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가격이 뭐 2억을 훌쩍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때 되게 저도 신중했고 그다음에 차를 인수하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악명 높은 랜드로버 차량이다 보니까 혹시나 불량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양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게 썬팅샵에서 한번 검수를 마쳤어요.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차라든지 아니면 데미지가 있는지 또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죽 시트도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체크할 부분을 딜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딜러분이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통과할 만한 양품이다 라고 하시면 그때 번호판을 달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직접 가서 제가 직접 검수를 했을 텐데 사실 저도 일정이 빡빡해서 지금 전시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금 차량을 한강에서 인수를 받은 거라 그런 페인트 조장하고 그다음에 가죽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바쁘신 경우에는 차량을 받으셔서 하루 이틀 내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프레시나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시다면 해당 딜러분께 시정 조치를 받으시면 하루 이틀 사이에는 진행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 4를 탔었거든요. 물론 그건 신차 출고가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해서 타고 다녔었지만 그때 받았던 느낌은 좋았다 라는 기억이 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디스커버리 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진 리콜 이슈가 좀 여러 번 있었고 그다음에 악명 높은 에어서스 같은 경우에 터지면 부품 비용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제가 디스커버리 4를 타면서는 저는 좋은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뽑기가 좋았는지 아니면 중고차를 잘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꼼꼼히 따졌을 때 전혀 문제되는 경우도 없었고 좋은 승차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한참 막 차박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차박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4를 구입했던 기억이 있는데 좋았던 기억 때문에 저는 이번 레인지로버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타면서 제가 정확한 시승기는 조금 더 타고 어떤 부분인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단점인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량 뽑은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한 달 좀 넘으면서 타고 있는 이 레인지로버에 대한 오너 리뷰, 실오너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레인지로버 2025년형이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솔린을 출고를 하시는데 저는 가솔린을 출고하진 않았고 D350이라는 롱바디 디젤 모델을 뽑았어요. 코드명은 L460입니다. 지금 키로수가 한 1,5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실 뭐 단거리, 장거리, 그다음에 가까운 시외, 교외까지도 이렇게 좀 다녀와서 여러 영역 구간을 좀 타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빴는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레인지로버 차량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 디젤 리뷰가 많이 없어요. 디젤 리뷰가 없는 이유도 사실 알겠어요. 돈 있으신 분들이 디젤을 탈 리도 없고 더 좋은 가솔린을 타실 거고 그다음에 디젤이 또 주력 차량도 아니고 디젤 리뷰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디젤을 관심이 있으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록용으로 좀 남기고자 리뷰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거의 신차로는 구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구입할 때가 거의 마지막이어서 지금 구해도 전국에 몇 대 없을 정도로 이제 디젤은 더 이상 수입을 안 한다고 하니 아마 주력 차종은 아마 이제 휘발유 아니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왔죠. 숏바디로 나왔는데 아마 그 차량들이 주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디젤을 샀느냐?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제가 카푸어잖아요. 카푸어여서 기름값이 무서워요. 그 4.4리터의 그 휘발유를 때우면서 기름값을 지출하는 거 사실 기름값보다 주유소 가는 게 싫더라고요. 저랑 잘 아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피카츄거든요. 그래서 전기 차량을 되게 좋아해서 주유소 가는 게 정말 싫을 정도로 그런데 디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료비도 좀 저렴하긴 하지만 탱크 풀로 했을 때 거의 한 800-900km까지는 탈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주유소를 좀 덜 가고 사실 그리고 제가 장거리를 많이 가고 제 아이랑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연비 좋은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젤 차량을 구입할 때도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이 전세대 같은 경우에는 L406 같은 경우에 4.4L 포드 엔진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미친 결함도 많고 진짜 그로 인한 문제가 워낙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꺼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썼었던 V8기통 4.4L 디젤 엔진은 아니고 인제니움 3.0이에요.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고 하는데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말이 마일드지 지금 시동 걸 때 이질감도 다른 마일드 하이브리드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이질감이 어느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구색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디젤 엔진이에요. 미션 같은 경우에는 ZF 8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같은 ZF4의 8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나마 그래 미션이라도 괜찮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디젤을 구입했습니다. 샀는데 후회하느냐? 그래서 후회는 전혀 없어요. 디젤로 샀을 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정숙성도 가솔린만치는 아니지만 디젤이라 그래서 거슬릴 정도의 그런 진동이나 불쾌감을 주는 건 없고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지고 재시동 거는 과정 그 과정에서 조금의 불쾌감? 그 정도는 있어요. 피디님은 진동 같은 거 잘 못 느끼지 않아요? 지금 디젤 차라고 느껴지지 않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새 차니까 새 차여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운행 키로수가 좀 많아지거나 연식이 오래되면 조금은 아마 더 나오지도 않을까? 불쾌감이. 이 차의 제로백은 6.6km고요 6.6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안 밟아가지고 6.6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비는 공인 연비가 한 10km 정도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긴 하지만 평균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전장 길이는 이제 5252mm거든요. 그래서 거의 카니발보다 전장이랑 휠베이스가 다 10cm씩 넓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좀 카니발보다 긴 차고 내부 공간도 휠베이스 자체가 10cm 정도가 큰 아주 긴 롱바디 차량입니다. 숏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나 휠베이스가 20cm씩 좀 작은 차량이 있는데 저는 롱바디가 사고 싶었어요. 만약에 롱바디를 안 살 거였으면 RRS라고 불리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샀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롱바디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디젤 롱바디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장이 길고 휠베이스가 길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리어 엑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S클래스처럼 10도 이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리어 엑셀 좋은 차량 많죠. QE500 그거는 정말 미친 뱀이 움직이듯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각도의 리어 엑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7도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 중에서 이제 산타페보다도 유턴 반경이 그거보다 작거나 동등하거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작은
다른 것 같아요. 전장은 길지만 별로 주행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그런 덩치에 대한 부담감이 절대 없다. 근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어쨌든 차폭이 높다 보니까 주차도 괜찮아요. 주차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못 내려요. 차폭도 큰데 문짝도 두껍고 막 이러니까 이 기둥 있잖아요. 옆에 주차하고 나면 기둥 있잖아요. 이 기둥 때문에 못 내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차는 불편하지 않으나 타고 내리기가 좀 어렵다. 사실 이것도 문제인 게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 차폭이 되면 현대에서는 그 리모트 컨트롤 키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주차하고 넣었다 뺐다. 2억 3천짜리인데 없어요. 4천짜리 산타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게는 2.5톤이거든요 2.5톤에 350마력 72토크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량으로 제가 뭐 레이싱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유유자적 다니는데 큰 건 없어서 마력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휘발유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겠죠. 휘발유는 아무래도 마력이 530마력이다 보니까 제로백도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토크는 비슷해요. 전체적인 토크는 비슷한데 토크밴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디젤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뭐 타고 다니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유가 되고 하면 저는 가솔린을 살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외관을 보면 외관은 뭐 사실 뭐 많이 보이니까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측면부나 후면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면 측면부는 진짜 말을 아낄 정도,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유려한 라인, 캐릭터 라인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외부에 몰딩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창과 그 문에 고무 몰딩이 없다 보니까 바로 철판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깔끔함, 그 라인 하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측면부 같은 경우는 크롬쉘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제 트렁크가 이제 하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상하로 나눠져서 열리는데 요즘에 많아요. 그런 뭐 BMW X5도 뭐 그거에 하나 헤리티지고 또 요즘 제가 탔던 것 중에 약간 디스커버리 4, 5는 바뀌었지만 뭐 3, 4 같은 경우도 크롬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도 지금 나누는데 그 크롬쉘 디자인이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차의 트렁크에 들어가서 밑에는 닫고 위에만 열고 있으면 되게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쉘인 부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휠은 22인치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왜 23인치를 안 했냐,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레인지로버 23인치가 엄청 많더라고요. 23인치까지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뭐 22인치가 가장 좋았던 건 뭐 승차감 차이는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23인치로 타봤는데. 근데 어쨌든 추후에 타이어 교체할 경우에 타이어 사이즈에 대한 뭐 압박도 있고, 아무리 지금 대형 SUV들 많이 나와도 23인치까지 커버하는 차량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폭이 그나마 조금 많은 22인치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22인치 같은 경우는 포르쉐 카이엔도 사용을 하고 있고 레인지로버도 사용하고 있고 뭐 캐딜락 두루두루 대형 SUV들 많이 사용해서 선택의 폭이 좀 많겠다 라고 해서 22인치를 했습니다. 2024년부터인가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왜 기본으로 된지 알겠어요. 옛날에 옵션이거나 아니면 밖에 사제에서 150, 200 주고 장착을 하셨는데 기본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이 없으면 타기 너무 불편하고, 저도 오랜만에 사이드 스텝 있는 오토로 나온 차를 타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차량을 출고하실 때는 뭐 지금은 다 나오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사이드 스텝에서 있는 차량을 선택을 하시고, 없으면 뭐 사제로 장착하신 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보면은 좋아요. 네, 근데 2억 3천, 2억 5천 차량처럼 보이느냐는 약간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좋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가죽이에요. 사실 이 차에서 플라스틱은 거의 없다. 네, 가죽, 메탈 두 가지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렇기 때문에 가죽 만졌을 때 더 좋고, 시트 같은 경우에 착자감이나 이런 거는 뭐 레인지로버죠. 네, 레인지로버니까 그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 이 가죽 같은 경우에도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 제가 까먹었는데 최상위 무슨 가죽이래요. 근데 진짜 편하고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안 잡아주지는 않아요. 여기 시트에 있는 기능도 뭐 정말 많은 웨이수에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있다 보니까 체형에 맞게 조절하시면 편안하면서도 잡아줄 땐 잡아주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의 가장 큰 점은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있죠.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거 하나로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레인지로버가 엔터테인먼트가 약했죠.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류도 엄청 많고 버그도 많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버그들이 너무 많아서 극악의 정비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LG에서 어느 정도 협업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용하면서 뭐 에러나 이런 것도 버벅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열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보여드리면 냉장고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음료들을 넣고 뭐 시원시원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그냥 한번 켜두면 뭐 항상 시동 중에는 켜지고요. 그다음 시동이 종료되면 오프되고 또 제가 다시 켜지 않아도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운전을 한 2-30분 하면은 시원해져 있더라고요. 그냥 신경 안 쓰고 한 2-30분 있다 목마를 때 먹으면 시원하게 냉장고 사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롱 휠베이스다 보니까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거리가 좀 넓어요. 그래서 이 차 뒤에 타시는 분이 되게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좋던 건 다들 아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그전 차량들 다 애기가 카시트에 타서 등을 막 찼어요, 발차기로. 그럼 제 좌석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발을 뻗어도 제 의자에 닿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차량의 가장 상석인 조수석 뒤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로 그 리클라이닝이 완전히 되고 그래서 발받침, 종아리 받침, 뭐 헤드레스트 받침, 기울기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제일 상석인 이 조수석 뒤편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드라이빙을 하시면서 멀리 장거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거의 99% 착석을 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가면 모니터가 2개가 있는데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각각 스플릿 해가지고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 하나의 영상을 같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각각 헤드셋이 있거든요. 블루투스 헤드셋이 있어서 출고 시에 주는데 뭐 자녀가 2분이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싸우지 않고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용하시려면은 중간 센터 콘솔에 이제 HDMI 포트랑 USB 포트가 있어서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시면 가족이 장거리 이동할 때 너무나 편안하고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편안하면요 오프더 레코드로 저희 와이프랑 저랑 둘이 타잖아요. 근데도 와이프는 뒤에 타요. 기사님, 전 완전 기사님 모드. 2열이 정말 좋다. 이 차의 메인은 2열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요. 사실 골프백 싣기도 사실 뭐 어거지로 실어야 되고 뭐 거짓말 못해서 산타페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리어도 뭐 많이 안 들어가고 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 차량으로 캠핑을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은 많이 없고 가셔도 뭐 호텔 가시고 캐리어 한두 개 가져가시니까 뭐 그런 점 생각하면은 뭐 아쉬울 수는 있겠다만 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다면 뭐 없을 정도는 또 아니다 라는 부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촬영을 하는데 블랙 간지 레인지로버가 있네요. 아, 저 블랙백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검정색. 요즘 막 040 하잖아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한번 해볼까? 네. 그 주행 성능인데요. 그 엔진 같은 경우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6기통이고 인제니움 엔진이고 350마력. 제가 예전에 한 2014년식 D4를 운영했었거든요. 3.0. 그때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타면서 문제였죠. 엔진 자체가 결함이 있는 문제고 리콜이 뭐 2번이나 있었던 엔진이다 보니까 정말 저는 수리비가 폭탄으로 나오거나 이런 거 없었고 엔진 필링도 좋았는데 워낙 그 카페 들어가면 망가진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가슴을 졸이고 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 때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인제니움이라고 하니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 마음으로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뭐 키로수도 얼마 안 되지만 뭐 괜찮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디젤 하면은 그 전에 L406 4.4 V8기통 디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가솔린이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진짜로 너무 좋아가지고 저가 탔을 때도 이게 디젤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았는데 그것도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멀쩡한 L406 4.4 디젤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오버런 kit이 나와서 뭐 오버런 kit을 장착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키로수 좀 낮고 괜찮은 4.4 디젤을 사면 저는 오버런 킷을 해서 꼭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전세대 모델 L406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오버런 킷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좋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포드 엔진이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애프터마켓에서 그런 운용을 하면 걱정 없이 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4.4에서 3.3, 3.0으로 내려왔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엔진의 파워가 엄청 넘치진 않아요. 그냥 다니기 좋다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저도 지금 RPM을 거의 2000 이상 쓰진 않았거든요. 2000 이상 쓸 일도 없고요. 우왕 밟아도 2000 초반까지만 가고 또 다시 변속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출력의 목마름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차에
구매한 목적성이 더 빠른 차를 원했고 한다면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네, 운영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주행 느낌이 이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죠. 사막의 롤스로이스였대 옛날에. 지금은 진짜 롤스로이스가 있지만 뭐 어쨌든 승차감이 그만큼 좋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느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RRS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물론 승차감 차이가 있는데 RRS가 너무 좋아요. 단순히 승차감만 다른 거 차치하고 승차감만 했을 때 7월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평균값으로 난다고 칠게요. 그럼 7천만 원의 승차감 차이가 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숏바디를 사려고 했으면 저는 무조건 RRS를 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도 이제 뭐 레인지로버가 조금 뭐 금액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인데 만약에 나는 뒤에 2열이 정말 이렇게 레그룸이 엄청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저는 RRS의 승차감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형보다는 약간 탄탄해진 느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지로버가 추구하는 그 요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촤 꿀렁꿀렁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가는 느낌. 그 느낌 고속에 갔을 때는 정말 명품입니다. 명품. S클래스에서의 느끼는 편안함과 이런 레인지로버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뭐 결국엔 둘 다 느끼는 건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을 느끼는 과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SUV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은 레인지로버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연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 5km 정도? 네, 5km 이하로 떨어진 건 없어요. 그리고 시내 간선도로 이제 올림픽대로나 간병분로 타면은 뭐 한 15에서 18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제가 발컨한 적이 있거든요. 발컨하면 20km 나와요. 여기 계기판에는 5리터 per 100km. 그래서 100km 가는데 5리터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건데 20km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연비는 진짜 최고다. 장거리 주행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장거리를 많이 다니신다.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 디젤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제가 뭐 150, 180 이렇게 밟는 차가 아니고 뭐 100, 120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디젤을 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단점을 꼽자면 단점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 건 레인지로버에서 그렇게 홍보하거든요. T맵 들어가 있다고. 레인지로버에서 T맵 들어가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T맵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보세요. T맵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제가 검색어를 설정해 볼게요. 검색 안 떠요. 한참 있다 뜨죠. 지금 창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찍을게요. 한강 감실공원 안 떠요. 안 떠. 검색해도 안 뜨고요. 하루 종일 검색하고요. 지하철상에 나오면 한 3분 걸려요. 3분. 어딘지도 지금 저 가고 있는데 주행하는데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다. T맵은 넣어줬는데 T맵을 못 쓴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제 수납함이 좀 많이 없어요. 수납함이라는 게 뭐 군데군데 만들어 주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뭐 주관적인 거니까요. 많은 편인데 저는 워낙 그 뭐라고 하지 맥시멀리스트여서 차에 막 넣는 게 많은데 조금 넣기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버튼이 좀 없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2000 초반에 출시했을 때는 여기 공조기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는데 공조기 버튼이 사라지다 보니까 모두 다 터치로 해야 되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있는 게 더 편하다. 공조기 있는 버튼이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 한글화 버전이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운전석을 조절해야 되는데 운전기사 이렇게 돼 있고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들어가서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카테고리 묶어서 난방 있으니까 뭐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 뎁스가 너무 많아서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잘 뭐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 타시는 분들은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저희 와이프도 맨날 할 때마다 저도 헷갈려요. 사실 조금 전에도 PD님이 뭐 하려고 했는데 저도 헷갈려요. 이게 어딘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3천, 2억 5천짜리 차인데 리모트 컨트롤이 없다. 이 큰 차가 빼기도 힘든데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진짜 핸드폰에라도 넣어주던지 테슬라처럼 BMW처럼 아니면 뭐 현대처럼 키에 넣어주던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키가 없는 거 너무 불편해요. 진짜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키를 들고야 시동을 거는 시대가 웬 말입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되지.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참 그 액티비티 키라 그래서 손목에 차는 거 줬었거든요. 뭐 그거라도 주던가. 그러면 뭐 이제 나가서 액티비티 할 때 다 놓고 중요 소식 부분 다 놓고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건 계속 키를 갖고 다녀야 되니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지만 다음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할 때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 센터피스 밑에 깊게 있어서 사실상 뭐 충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가죽이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 거치대가 되게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다 이렇게 그냥 흡착식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행할 때는 내비게이션이야 다 이 디스플레이로 본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메시지 확인할 때 이런 것들을 카톡에 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조금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랑 이제 윈도우랑 두 군데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 와이프가 옆에 안 타요. 그냥 와이프가 뒤에만 타고, 사실 옆에도 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다 뒤에 타. 그러니까 제가 운전기사가 된 마냥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돌려 깐 거예요. 단점 좋아요.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차를 구매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는 서비스 센터, 하나는 도로 주행. 그래서 두 대를 뽑았어요. 레인지로버는 두 대 사야 된다고. 맨날 서비스 센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려를 안 한 건 아닌데, 요번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인가, 원래는 기본 보증이 3년이었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5년까지 연장해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면 뭐 웬만하신 분들은 5년에 다 교체하신 분들 어느 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나갈 것들은 뭐 5년에 나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3년보다 5년이 더 좋아서 5년 혜택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레인지로버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할 때 하는 게 좋잖아요. 없어지는 것보다. 기본 정책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3+2년 해가지고 5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년 동안은 좀 안심하고 탈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픽업이나 딜리버리 모두 다 해주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조금 참고 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하면 이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뭐 구입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 돈 있으면 사셔도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한 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금액 대비. 만약에 저보고 다시 사라고 하면 저는 2억 3천을 쪼갤 것 같아요. 1억짜리 고급 SUV 하나, 그다음에 뭐 1억 3천에서 1억 5천짜리 스포츠카 하나, 두 대를 사는 게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레인지로버만의 특유함이 있지만 다시 구매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합도 괜찮네. S클래스 플러스 911 까레라 기본형, X7이나 GLS 하나 사고 911 까레라. 그럼 물론 이 차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차량 뽑고서는 뭐 주행이 아직 1000km대밖에 아직 타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조금 더 타면서 아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 이제 회사 명의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뭐 오래 탈 것 같아요. 오래 탈 수밖에 없고, 손님분들도 만나고 제가 가족용으로 좀 사용을 하고 하면서 진짜 두루두루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이 느끼는 좋은지 한번 느껴드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 차량 구입하실 때 디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 레인지로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중고 디젤이나 뭐 신차 있으시면 디젤 사시고 휘발유도 한번 타보시고 본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꼭 체크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빌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차량이 다 제 거가 아니고요. 한 대는 제 거, 한 대는 저희 회사 대표님 차량. 그 두 대를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됐고요. 대표님께서도 레인지로버를 이번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셔서 드림카였어요, 드림카. 드림카. 드림을 갖고 싶다고, 드림을 뽑는다고 하시니까 네. 그럼 나도 내 드림을 같이 실현해볼까? 근데 갑자기 같이 산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차 한 대 사야 된다. 이게 차에 워낙 잘 아시니까. 그래서 나 이거 사겠다. 그 밤에 술 먹고 한신가 제가 전화했을 거야. 맞아요. 아마.